이준석 대표의 스펙트럼은 넓고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는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구 출마 정리가 돼서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 역할 분담도 잘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갓파더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을 묶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동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겠죠. 개혁신당으로 가서 스펙트럼이 넓은 데서 정체성을 흐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에 남아서 대학하는 꼴을 보자.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 만 2년도 안 된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대충돌을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 충돌 자체로 레임덕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하는 순간 권위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약속 대련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거는 국힘의원들의 70%가 비토를 놓는 거예요. 당 지위가 안 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못 해요. 그런데 단톡방에 나온 거는 이용 의원이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니까 한 명인가 빼고 대응을 안 했잖아요. 연판장식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어쨌든 유 대통령이 진 겁니다.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이 사람들이 이준석 쫓아낼 때, 김기현, 나경원 쫓아낼 때 딱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섰거든요. 이 세 명이 뭉쳐가지고 막 언론 작업하고 SNS에 올리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거는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서거나 최소한 눈치를 보는 거다. 그것만 봐도 지금 주도권과 무게의 추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울러 가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절대로 선물 받으면 안 돼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권 때 저렇게 디올백 받았으면은 이철규 의원 저 뭘 잘못했어 이러겠냐고요. 선물을 받으면 국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부 여당의 주장인데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그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국민들로 받은 국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디올백이 국가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완판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희귀 아이템 보존. 그러면 또 모르겠네. 네. 그럼 모르겠고 또 디올백이 관련 직무와 관련하인가? 예를 들면은 그 디올백 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예. 남북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더 신경 쓰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정은 만나면 예. 그렇죠 와이프 주라고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쟁여놨다가 네, 네. 그럴 그러면 수도 또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야박했네 우리가. 장성철 소장님 말말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각하께서 하신 공천 받는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는 이미 나는 공천은 끝났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해찬 최고위는 공사석에서 제가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하고 다 얘기 끝났어요. 둘이 얘기해가지고 나는 부산 수영 나가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해운대 감 나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진짜 그렇게 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고 다녀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실세들이 예. 우리 둘이 얘기해서 출마 지역 다 정했으니까 너희들 여기 예비후보 등록 딴 사람들 할 생각하지 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식의 엄격과 허언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감만 줄 거다. 나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네, 이게 뭐 밝게 시작할 수 없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이제 의결됐고요. 또 대통령이 제거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그리고 이른바 쌍특허법 등 8개 법안에 이어서 9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민주화 이후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방기정 국무조정실장은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강범위하고 그간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고 특조위 예산이 인건비로만 96억 원이 쓰여서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다라고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상 대책 중심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가족과 협의해서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 확대, 그리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하고 추모 시설 건립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중에서 지금 재표결을 아직 하지 않은 쌍특검법 법안을 제외하면 6개 법안이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서 폐기됐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112석이기 때문에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이명익 사진 기자가 갔었는데 먼저 좀 그 영상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나쁜 새끼들아! 네, 이은기 기자, 영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국무회의가 진행됐던 정부청사 앞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자 유가족들이 좀 분노하고 절규해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된 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했던 건 오로지 진상 규명이었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찾아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 자리에 계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유가족분들은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재의결 때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의결 시점 등을 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익숙한 장면의 반복인 것 같은데 유가족이 바라고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배보상 운운하면서 모욕하고 묵살했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안타깝고 우리 유가족분들이 상처 입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재난의 정쟁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들이켜 보면은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정쟁화되고 이게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의 회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뭔가 특혜를 요구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팩트 체크도 했지만은 특혜를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뭔가 특혜 이런 것들을 지원책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유가족들이 먼저 요구했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잘못 짜여져 가지고 알려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피해를 뭐 보상해주겠다 돈으로 해주겠다 뭐 심리적 치유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본인들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세월호 때보다 저는 더 안 좋은 거라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이주영 장관, 해수부 장관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유가족들을 좀 보듬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화의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도 만나지 않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당시에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했어요.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이제 선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까지 전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어리가 진 게 사람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권에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총리도 결국 물러났었고 말씀처럼 이제 해수부 장관도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일로는 그 어떤 정무직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물러나지 않았다. 이 부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 공세적 언론 대응. 네, 국민의힘이 좀 공세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최근 국민의힘의 언론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그제죠. 1월 28일에는 JTBC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했을 때 매출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 라고 한 발언에 배추 오르게라고 자막을 단 것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에는 성명 불상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사직에서 롯데야구 봤다라고 한 발언을 좀 비판했던 언론들을 언중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던 2020년은 그러니까 코로나 무관중 방침이던 때라서 그러니까 사직구장 관람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렇게 아침에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오전 8시쯤에 공개를 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도 2008년 사진이라는 점을 지적한 보도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그 언론사 중에 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중위에 낸 신청서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로 인해서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이은기 기자가 좀 취재를 했죠. 네, 국민의힘에서 좀 미디어 대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달라진 모습이 맞다.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빠르게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는 좀 쌍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빨라졌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예를 들면 보도를 보고 문제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결정이 빨리빨리 내려오고 위에서도 이렇게 대응할 보도를 알게 되면 바로바로 밑에 알려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한 말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언론 대응의 선수고 법리적으로도 선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에 관한 거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총선에 유리한지도 물어봤거든요. 이런 대응이 어떨지. 근데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응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준일 에디터도 국민의힘의 빠른 언론 대응의 한 당사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거는 한동훈판 바이든 날리면이구나. 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 지금 정정보도 신청하고 언중이 간 게 사직구장에서 봤다와 사직에서 봤다. 이거 좀 죄송한데 좀 대응이 좀 이 말씀 그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아무리 유튜브여도. 좀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사직에서 봤다라는 거지 사직구장에서 봤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언중위를 가져가고 소송을 하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강창희 의원이 진보당 강창희 의원이 이제 죄송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이제 진보당 강성희 끌려 나가는 장면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의 과기정통위 이제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 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성희 의원의 입장만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넘어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이 문제가 있다. 끌려 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달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일방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 썸네일까지 지금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맨날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고 이런 정당이 도대체 그러니까 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에 정말 부합하는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뭐 이런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봤나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당사자로서 고소를 당한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겁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어쨌든 아직 소장 날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당한 거는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 당시 검찰 인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사들에다 인사 발령을 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한테 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당사자들이 정말로 지금 인천지검하고 대전지검에 가기를 원했는지 인사 소원 수리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봐야지 내가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 인사 발령 난 사람들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필요한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나한테 이거를 허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 끝까지 대응할 겁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은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세로이님께서 준일쌤 걱정돼요 그러지 마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 이 방송도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발언 너무 센데 조금 이렇게 톤 다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사인은 이와 좀 무관하고 서로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어제는 JTBC 보도에 배추 오르게로 자막을 잘못 단 걸 두고 그러니까 정정 요청을 하기보다는 바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어쨌든 뭐 저희도 매체이긴 하지만 언론사한테 끼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죠. 위축되고요. 사실은 배추 오르게가 아마 매출 오르게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듣지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맞으면은 이거는 방송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고소고발을 이제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불편한 보도가 많은 언론사에 대해서 뭐 딱히 이 너희들한테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 뭐든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TV조선이나 채널A한테 국민의힘이 뭘 한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불편한 보도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누가 진짜 편향적인지를 그리고 원래 모든 진보도 보수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도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보도도 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내일자로 이제 한겨레 칼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편파를 허하자. 예. 그러니까 방심위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류일인 방심위원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이든 날리면도 지금 징계 뭐 9개 그 언론사들 지금 의견 진술해가지고 지금 징계 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에 시사 보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유학파시니까 잘 아시죠? 뭐 유학을 안 했어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그러니까 그냥 선진국처럼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편파를 허하는 게 저는 언론 자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이 본인들의 그러니까 완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MBC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내용을 다 편파로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파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사인의 편파성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 유튜브는 방송이긴 하죠. 예, 열심히 또 만들어보고 있는데 버블님이 맨날 청각 테스트, 시각 테스트, 송영건님이 김준일님 화이팅 하세요. 뭐 이런 게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 또 좀 재밌었던 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산 통도사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사저 방문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보도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던데 아니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그게 그 특정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쪽에다가요? 그러니까 당에다가 그러니까 당에다가?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니터링 예. 요원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로 이제 큰 방송사 위주로 보거나 방송사에는 하소하는 유튜브로 요즘은 되게 바빠졌대요. 특히 장성철 나오는 거 끝까지 추적해서 다 본답니다. 김준일 아닌가요? 장성철 김준일 나오는 거 다 본다고 하니까 자 요주에 조심하시고 하여간 요즘은 그런데 다른 데서 제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뭐 징계 뭐 요저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뭐 불만인 게 있더라도 조금 좀 대범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클럽 사이트 위드훈이 들어가서 좀 공지사항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팬클럽 회원분들의 역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게시물들 뭐 보도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팬들의 마음에서도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게다가 한동훈 이제 그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약간 각 세운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이 팬클럽 회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빨리 싸웠으면 좋겠어. 잘 싸워라 제대로. 네, 두 사람 검사 내전을 보고 싶다. 네, 스트롤러님이 김준일 감시자들 크크크크라고 남기셨는데요. 오늘 센 발언만큼이나 굉장히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수처 표적 감사 당 하나
네, 감사원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네요. 네, 아직 감사 대상에 포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을 작성해서 감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감사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감사원 사무처가 공수처를 포함해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기관 운영을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수처를 감사해서 2023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감사 결과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2년마다 같은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표적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다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으로, 그리고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의 좀 핵심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들끼리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역대 감사원 사무총장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원 좀 제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기구인 감사원은 이제 감사위원들의 의결로 이게 이제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감사원장보다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의회에 두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좀 의회로 이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이 이제 이게 사실은 회계감사와 이제 직무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직무감사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직감찰. 그런데 다른 나라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게 감사원의 기능이 좀 제한적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감사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그냥 기구 자체가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히 뭔가 하는 일도 없고. 근데 사실은 공수처가 좀 기능을 하려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되고 좀 예산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 수뇌부들은 다 사퇴하고 네. 좀 뭐 후임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좀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은 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공수처를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재편을 하든지 조금 뭔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사 요구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리고 뭐 이제 불편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나중에 저기 무슨 일을 당할지 다들 모두 모르실 겁니다. 정권 바뀌면은 제가 보기에는 감옥 갈 몇 명이 좀 눈에 보여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력하게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작두 타신 건가요, 지금?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하는데 유모 씨는 거의 감옥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직권남용 혐의를 말씀하시는 이미 너무 건가요? 많은 걸로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작진들? 수치감이 나왔다. 감당이 안 돼? 제 얼굴이 밖에서 빨개지고 있어요. 네, 한님이 워낙 이슈들이 넘쳐나니 이슈들 팔로우하는 것도 일이네요라고 이거.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면서 김준일 에디터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말씀해 주시면 는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아이고,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시사인 이제 시사 이 유튜브계 뭐 신흥 포식자로 지금 알려져 있죠. 포식자까지인가요? 그 순식간에 13만 명을 지금 돌파를 해서 돌파했나요? 지금 12.9만입니다. 네. 1.9만이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 알림,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바로 오늘 방송 중에 1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개인 사정으로 한 주 쉬는데 다다음 주에 다시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제작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멘트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는 다다음 주에 뵙는 것으로 하고요. 1월 3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콤비가 선보이는 여의도 박장대소 코너가 시작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사실 화요일만 기다리시는 분 정말 많을 텐데요. 박장대소는 예능인가 시사인가 이런 댓글까지 바로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거만하게 안녕하세요. 고개 함부로 숙이지 말고 그래요? 거만하게 오늘 이럴 때는. 양복을 여러분 착장하셨더니 그치. 여러분 왔어? 뭐 이런 걸 보러 왔어? 그냥 뭐 딴 거 봐, 딴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캔디님 안녕. 네?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제 뭐 10만도 넘었잖아요. 뭐 저 이제 됐죠. 13만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네요. 형 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항상 구독자 괜찮아요. 에게는 항상 우리가 공손하게. 아 괜찮아요. 13만이면 뭐 됐지 뭐. 지금 12.9만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이야기해 주시면 딱 지금 13만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시사인의 박장대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또 있어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아, 또 있어요?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 약간 쳐다보셨는데 한번 제대로 아 해주시죠. 보지 마세요. 이거 뭐 못하러 봐요. 그냥 딴 거 보세요. 아, 츤데레야. 너무 츤데레 아니신가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의리를 지키셔가지고 우리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최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 500명, 500분 제발 구독, 좋아요 오늘 다 눌러주십시오. 13만 번째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는 김은지 앵커가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리는 걸로 아,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증샷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개 없이 나는 그냥 뭐하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아까 했는데. 아니, 시작 전에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3주째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와 발언에 대해서 내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누가 이기신 건가요? 제가 이겼죠. 지금 동의하시나요? 사라졌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누가 살아있어요. 김경률 사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비대위원이 본인의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재 가치를 뭐 본인이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원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해요, 그냥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사퇴한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 저는 소고기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3단 논법으로 가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박성태 동의하죠. 실장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문제죠. 물어볼 필요가 당시의 없다니까. 내기는 정확히 얘기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고요. 안 한다니까. 실제 그 뒤에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에이, 여권이 난리 난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다시 했잖아요. 그 내기는 그럼 일단 1차 내기는 진 거죠. 아니죠. 시기를 봐야죠. 시기를. 입 다물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 그때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제가 얘기 잠깐만요. 네.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거- 야구도 축구도 이기는 거 결론이 중요한 거 네, 아니겠어요? 지금은 제가 딱 선거에서도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간 그때- 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지금 몰아붙이시고 계신데 한번 발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아. 크게 대응 안 해도 되는 거여서 제가 그때 듣고만 있었고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가 그쪽 분위기를 보니까 원래 윤 대통령이 뭔가 입장 표명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 초부터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 얘기가 막 나와서 유감 표명만 하면 되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으니까 용산에 쏙 들어갔거든요.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인터뷰 약속이 많았는데 매체들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얘기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언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장성철 소장님 이긴 말씀이 당분간 거라니까요. 얘기 안 할래. 음. 이게 뭐냐면 용산 입장을 낼 거니 그때까지 내려고 하는데 계속 하면 우리가 또 하기 싫어지는 게 있잖아요. 괜히 그럴까 봐 제 추측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탁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서 뭐 한다니까 당분간은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해서 당분간 얘기 안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음 얘기했어요, 안 주 했어요? 중반까지 용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입장한다는 얘기가 안 얘기했냐고 안 나오면 했냐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 얘기했냐고 안 했냐고 일주일 동안. 아주 좋아요. 이런 자세. 지금 열받을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방송 우리 지난주 화요일부터 네. 이번 주 화요일 오늘까지 김경률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우린 그 전에 한 건데 내기를. 근데 다음 주까지 지난주에도 보면 또 본인이 했다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것 아니, 지금 같아요. 이렇게 하죠. 네. 그 아니야, 전에 내가 이겼다고 그래. 형이 이겼- 오늘 다음 주에 또 한번 태워줬잖아. 보시죠. 그러면 이게 예. 방송 지금 집에 앵커 버스 타고 갈 입장에서 거야? 앵커를 많이 잠깐만. 해봐서 형이 이겼어요. 집에 버스 타고 갈 거야? 제가 이겼습니다. 시청자 잠깐만 여러분. 버스비 3,000원이면 되는데 지금
소고기는 이건 뭐 타고. 아니 근데 신년 대담도 그때 이제 입장 표명, 그러니까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를 하는 식으로 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아직도 이거 재고 있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재고 있어요. 재고 있는데 막 길고 짧은 걸 자꾸 재요. 근데 이게 재고는 젤 일이 누가 아니거든요. 재고 있어요? 그거 주어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용산에서 재고 재고 있어요. 용산 누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시사인에 V1이냐 나왔는데 V2냐? 뭐가 무서워요? 용산에 V1, V2, V25, 36 넷이 재고 있어요. 25, 36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넷이 재고 있고. 박성태 기자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 안 하시고 네. 계시는 거예요. 한 명으로 좁혀줘요. 아니 제가 빨리. 물어봤는데 제가 여권에 좀 아는 친한 물어보니까 A 관계자? 네, 물어봤는데 자기까지는 그게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안 잘 모른다고. 근데 이게 재고 있는데 젤 일이냐 이거죠. 그냥 2시간 회의에서 이게나 저게나 2시간 하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분석을 엄청나게 AI도 돌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재고 있다는 거면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에요. 심지어 사과도 아니면 아니고 설명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왜 네. 그러냐면 입장 표명만 하자니 당연히 이걸 사과도 안 해? 뭐라고 할 거고 사과하자니 너 그럼 잘못했잖아. 수사받아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 계속 고민 중이에요. 도돌이 그냥 편해요. 뭉갤까? 이런 고민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 큰 거 현재 80%는 설 전에 입장 표명을 할 거다. 요거는 제가 80% 정도의 무게를 두고 네 개 합시다. 요거는 네 개. 소고기는 좀 부담스럽고 돼지고기 정도 돼지고기 800g 정도까지는 제가 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800g을 어떻게 먹어요? 아니 형 혼자 800g. 그러니까 저 혼자 네. 어떻게 800g 먹어요? 다음 주에 또 관전 포인트가 열심히. 하나 생겼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BS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중지됐어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 전에는 못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안 된다. 네. 이게 정보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박성태 기자님은 아주 정확한 분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전 정보를 통해서 지금 중지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왜 설 전에 한다고 그래요? KBS에서 그 대담 질문을 한 3, 4주 전에 다 보냈대요. 용산에. 이런 거 해가지고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무 작업이 다 됐었는데 그게 이제 중지가 됐어요. 그게 3, 4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KBS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종사자 27 정도가 진짜 그때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거 아니냐. 왜 머뭇거리다 이러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머뭇의 어제 주어가 윤희. 윤석열 대통령. KBS의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맞아요. 근데 저는 KBS 핵심까지 못 만났고 그냥 박민 27 사장인가요? 정도? 핵심 관계자? 그분이 저 방송 일주일에 5개 하는 거 잘라가지고 제가 진짜 박민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자다가 벌떡 깨는데 지금 저 이제 도저히 방송 못 하겠습니다. 저 박민. 갈게요 진짜. 자, 강지원님이 냉삼으로 하시라고 내기 조언을 주셨습니다. 냉삼 좋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요거 하나만 더 현안이어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배추냐 매출이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튼 이게 방송을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이게 방송 사고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제 전 직장 얘기죠. 아 예. 제 전 직장이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일단 재촉 대상인데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그냥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실수죠.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일반 방송에서. 저희도 이제 다른 방송들 실수 날 때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고 죽으려고 의도적으로 해요. 그게 위에 뭐 정권 권력 이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한다는 건 이게 기본이 안 돼서 일단 데스크한테 엄청 깨지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근데 하다 보면 실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다 보면 막 어떤 기자들 뉴스 방송 기자들을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테이프 갖고 뛰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파일로 가니까 테이프 갖고 뛰진 않지만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마감 때. 그만큼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꼼꼼히 막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데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력과 예산이 엄청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게 사실은 좀 있고 그러니까 몇 번씩 체크를 하는데 그렇다고 10번씩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한 2-3번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실제 배추로 더 많이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워딩이 원래 풀 기자가 워딩을 보냈는데 그 부분은 딱 잘 안 들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쁠 때는 그냥 딱 듣고 배추 매출
매출은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배추 듣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어법은 안 맞지만 어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맥락은 약간은 통해요.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자면 이미 어법에 안 났는데 소송까지 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국어 문법 들고 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어법에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시장 가가지고 섬유물가 체크하고 네. 상인들 지금 붐업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까지도 그렇게 트집 잡고 못되게 굴고 아니 저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돈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전혀. 들렸는데 아니 그 배추로 들린다네. 제작진이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들렸다고 한 소리를 들었고 실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동훈아 애 구속시켜라. 에? 동훈아 근데 이제 구속시켜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하마터면이라고 했으면 하마터면 할 뻔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도 보듯이 하마터면 김이네, 하마터면 뭐 물고기네 이런 식의 어법이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린 대로 적는 게 이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고속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볼프강님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에 계셔 보셨잖아요. 이게 이런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심하죠. 그러니까 JTBC가 그냥 아니야 우리가 배추로 들었어 계속 우기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정해 봅시다라고 할 텐데 바로 또 사과 방송하고 또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방심이라는 또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저렇게 고소하는 게 맞나?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전 직장이 아니라 순전히 3자 입장에서 거기는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 그게 맞다. 그럼 핑계 댈 일도 없고 사과부터 해. 저도 그러고 사과 몇 번 했습니다. 자기들은 사과도 안 하고 하면서 말이야. 사과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방송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뭐 엄청난 갑자기 우리나라를 뭐 북한의 속국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 들려서 한 오타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소송 거는 거는 쪼잔하다. 통이 좁다. 아, 이 쪼잔하다라는 단어 보기에는 때문에 통이 크지만 소송당하겠네. 실제로는 좁다. 이렇게 그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아, 이거 네.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얼른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그 국민의힘 저 법률지원단 분들 이 얘기 다 박성태 전 앵커님이 하신 거고 저는 1%도 동의 안 하니까 괜히 저까지 뭐 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장성철 소장님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신점심이다. 옆에 있는 것도 좀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이 꼽아온 말말말로 얼른 넘어가 보는 게 분위기 전환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전혀 그렇지 저런 걸 않고요. 고소하니까 시사인도 두려워하는 거야. 고발당할까 봐. 좀 위축당해요? 근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죠. 어깨가 약간 좁아졌어요. 당연히. 예. 아유, 기자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내가 좀만 잘못하면 이거 그냥 고발 고소겠구나. 이게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뭐 게다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네. 또 바로바로 잡지 않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써온 것만 그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자칫하면 고발당하니까 가진 것도 써온 없는데. 게 더 심각해 지금. 써온 대로 읽으면 안 돼요. 네. 안 큰일 나요. 써온 거 미안해. 해보실까요? 말말말 우선 박성태 앵커. 예. 써오신 게 뭐죠? 저는 이제 써온 대로 덫에 빠졌다. 덫에 빠졌다. 누가요? 이수정 교수가 그 김건희 여사의 백 얘기, 저는 계속 네. 김건희 여사 백으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김건희 여사 백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덫에 빠졌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덫이라는 단어는 뉘앙스, 뭔가 음모의 피해자 이런 인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가 말을 잘 골라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분석하면 이건 좀 다릅니다. 뭡니까? 이런 취임새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상당히 잘하더라고. 귀 쫑긋. 귀 쫑긋. 상당해. 네. 일단 덫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미끼가 있어요. 먹이가 있죠. 네. 동물들은 이 먹이를 보고 와서 먹으려다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덫은 없어요. 먹이가 있어요. 이거 동물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게 있다고 가서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웃는 것 같은데 이때 먹이는 뭐냐? 디올백이에요. 디올백을 놨더니 어이쿠 맛있네 하고 덥석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올백 누가 준다고 덥석 받으면 돼요? 누가 근데 안 디올백을 돼요. 먹어요. 아무리 뭐 그거 배고프고 받았다. 디올백을 어떻게 먹어요? 요거는 약간 언어적 아이러니인데 네. 디올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파우치인데 파우치를 인마이 포켓? 파우치를 포켓?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먹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깊은 뜻이 다 있어요. 네. 네, 파우치를 포켓에 넣었다? 그게 포켓인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를 그것도 영부인이 저거 맛있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어디 시청 과장 부인이 디올백 탐나는 거 덥석 이건 안 돼요. 그건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면 잡힙니다. 그래서 덧칠한 표현을 일단 피해자 뉘앙스가 있는데 좀 더 분석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거리시는데 네, 그런 거고 이수정 교수의 그럼 고도의 전략이라는 건가요? 전략인데 아니야. 피해자 뉘앙스 전략인데 저 같은 이제 분석이 뛰어난 분이 분석을 하면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 먹이를 물다가 걸렸구나. 사안의 이게 본질을 부각될 수 보여준다. 있다는 거예요. 전혀 네. 동의를 못.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거 계속 한 1분 30초만 더 하면 어지럽거든요. 제가 30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어지럽다. 이 피해자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함정으로 몰카를 찍으면서 저한테 300만 원짜리 뭐를 줬어요. 백을. 저는 백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시계도 필요 없거든. 그러면 뭐가 좋지? 예, 안주. 먹을 걸 줬어요. 예, 300만 원짜리 예. 안주 줬습니다. 300만 원짜리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제가 고마워요. 아유 뭘 이런 걸 하면서 막 먹었어요. 맛있게. 그런데 찍었던 사람이 저기 저보고 피해자라고 그래요. 저는 배가 부른데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먹었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배부른 사람이네요. 배부른 사람이죠. 먹기 지금 잠깐만요. 어디 싫었는데 보면서 지금 배부른 사람이냐고. 먹기 싫었는데 성의를 봐서 억지로 먹어준 거야. 아니 맛있으니까 피해자. 난 먹었죠. 그리고 먹었는데 또 몰카에 당했다 피해자. 이게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그런 피해자라면 전 국민이 다 하고 싶을 겁니다. 백 받고 피해자. 거기다 위로까지 해줘야 돼. 위로까지 받아야 돼. 아이고 300만 원짜리 받아서 너무 안 됐네. 500만 원짜리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몰카에 대한 배신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 배신감. 요거는 최 목사랑 김건희 여사가 둘이 따로 해결할 사적인 문제지 그걸 가지고 공적으로 피해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 2달째 국민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대선 때 약속했던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아내 약속을 역할만 하겠다. 네. 지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를 헐뜯고 덫에 빠뜨리고 그냥 계속 괴롭히는 모습 정말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입장 표명 윤석열- 대신한 거예요? 입장 표명 대신한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아부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김건희 끄덕거리고 여사님 있을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라는 그런 일간지에서 저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좋습니다. 질문지 보내세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구속감인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구속감까지도 물어봤어요. 네. 야.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게 구속감인가요? 구속이 되는 건가요? 막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나라 망신하는 거에 내가 거기 멘트까지 하면은 나중에 그게 또 외신에 보도된다고 시사인 같은 데서 다루면 거기 살펴보니까 장성철이 이거는 큰 문제고 사과해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러면은 저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나라의 일단- 국격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장 그렇게 소장님이 아니어도 누군가 인터뷰에서 그건 이제 리베라시옹에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어. 판 보시죠.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 디올이 어디 거예요? 프랑스. 프랑스? 아, 그럼 예. 그 디올 협찬 기사다. 자기네들 광고 형식에. 광고하려고. 자식들 그냥 협찬 세게 했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사랑하는 명품 백 디올. 대통령 디올이죠. 아니시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부인.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걔 디올에서 음. 이거는 뭐 리베라시옹 근데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리베라시옹이 중도 좌파 언론이라고 이렇게 딱 나무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죠. 중도 좌파 언론에 이용당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사인에 지금 이용당하는 게 되잖아. 시사인은 중도 좌파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항상 중심을 잡는 균형 잡힌 시사인. 그렇죠. 그렇게 중도의 스탠스. 그 여태까지 그러면 좌파 언론이라고 약자를 생각했어요? 위한. 저는 사실은 좌파 우파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지금 보면 형이 좌측에 앉았으니까 좌파, 내가 우측에서 우파가 되는 건데 전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슬슬 넘어가야 서민과 될 것 약자를 같습니다.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성철 소장께서 가지고 온 말을 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준석 신당 제3신당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 당에다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대통령인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박근혜 탄핵 때 탄핵을 뭐 주도했다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 있잖아요. 탈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다시 또 탈당해서 제3신당을 가면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출마의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놔야 한다.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정말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대통령님. 잠깐만 손은 피부는 잡지 말고 오케이 거기까지. 아 꺼칠래요 근데. 손 대통령님. 잡으면 나도 떨려서 그래요. 아 떨려? 네. 대통령님 저기 선거 이기기 위해선 유승민 전 의원 우리가 이번 선거에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지역에 좀 괜찮은 곳에 공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원장 이런 역할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정치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인 배지를 달 수도 있고 또한 당의 어려운 총선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거는 배지는 달 가능성도 있고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할 의지는 아직 있다. 정치를 포기하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골라왔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를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싫어하는 건가요? 그때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 때 꼭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알면서 물어본 거죠 제가.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PD님 기억하시죠? 그때 화면 좀 이렇게 유승민 전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당시에 이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두 분이 큰 이야기 아닌가요? 문제가 모든 있죠.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천을 거꾸로 하면 그때 그분 이름이 천공록 얘기 나오는데 나왔죠. 그렇지 바로 아 기억이 천- 나네. 아니 천공도 얘기 못해요? 어? 그럼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김건희도 얘기 못하고. 몰랐어요? 아 몰랐어 잘. 이거 오늘부터 아세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용산 얘기하지 쪽으로 마세요. 차를 타고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네, 위험해.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공- 여기다가 이제 왕자 쓴 거 가지고도 아니 그 왕자 왜 천공은 영어로 하면 되겠네 영어로. 뭐라고? 1000 ball. 원사운드 볼? 네. 네, 앞으로 방송에서 그럼 그렇게 시그널을 주시면 그 이야기인 것으로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스카이볼이라고 그건 그래. TV 정도가 되네 TV. TV. 네? 하늘천. 하늘천. 네. 그것도 스카이 괜찮네. 네, 스카이. 볼. 스카이볼.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유승민 대표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장소장님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오 감사합니다. 리얼컴. 근데 어쨌든 대부분 동의하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바른정당 나갔다 개고생을 했거든요. 이제 안 개고생 써도 되죠. 네. 이제 안 하려고 할 거고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은 대선 주자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본인 같은 합리적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보수정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합리적인 분이 좀 대선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잘. 왜냐면 강한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은 그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를 뽑아줄 거야. 그러려면 여기서 개혁신당 가는 것보다는 한 내년 말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도 떨어졌는데 더 오, 떨어질 더 수가 떨어져요? 있어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나 알겠지만 바닥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싸웠던 유승민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대체제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개혁신당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죠. 원래는 나는 유승민 대통령 이런 거 해보니까 재밌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2년 전 이준석이고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훨씬 컸어요. 집권여당 대표도 했고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준석이 유승민의 조력자였다면 지금 두 분이 함께 있어봐야
유승민이 이준석의 조력자가 돼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걸 딱 생각해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굳이 가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 생각에. 본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남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톤주님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톤주님이 재밌게 말하는 건 좋은데 조금 양을 줄여주세요, 박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주님. 톤주님. 소장님, 근데 공천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험지나 사지가 아니라 아까 전략으로 괜찮은 지역.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모라면 유승민을 눌러앉히고 붙잡아야 한다. 그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총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3신당, 이준석 신당의 김을 확 빼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요거는 좀 달라요. 왜냐면 내기 자, 하시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행성 있는 매체네. 자꾸 내기 지금 다음 달 우리 딸 학비 내야 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댓글에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기 좀 요건 껍데기 정도로 내기를 네네.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껍데기 300g 정도? 예. 한동훈 잊어버렸죠. 비대위원장이 쭉 지금 손을 들어주는 건 누구냐? 윤희숙, 김경률, 이수정 나름 중도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쓴소리에 해대는 분들. 약간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친윤 주자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그냥 다른 친윤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도 그런데 제일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 의원이에요. 네. 손을 안 들어주잖아요. 언급도 안 해요. 이건 뭐냐?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워주기 싫어요.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전략공천화가 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는 박선택 기자님의 오해십니다. 저는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연습하시고 이기는 공천 할 겁니다. 요거 해야 돼요.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2초 정도 딱 멈춰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기는 공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하여튼 포인트를 잘 살리시네요. 유승민 전 대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 3월 22일까지 한번 쭉 유의 있게 한번 지켜보시죠. 왜 22일이세요? 3월 22일이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날이에요.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BTS는 마지막에 나오지. BTS가 음악회 가가지고 처음부터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가서 짠!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3, 4가 없어요. 근데 3, 4는? 3, 4까지는 없고 2.5까지 있다고 봐요. 근데 제 말이 좀 설득이 있죠. 설득력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3월 22일의 지켜보시죠. 결정날 사안이네요. 네. 네. 이건 껍데기 300g 정도로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재밌는 다 관점 PD님 포인트를 적어주시죠. 예, 또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 정말 그 중요한 또 내관 중에 하나 공천이 이게 2차 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의 포인트라는 하나가 아니고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핵심 중에 하고요. 핵심이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같이 일했던 핵심적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영남 지역에 대규모로 지금 출마했어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을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통해서 이겨라.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가산점 주고 감점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용산에서는 좀 저게 이 사람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당히 좀 머리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요걸 먼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제부터 줄줄이 이제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라인업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다 될 만하고 만만하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 후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에 0.7% 차이로 이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동울 같은 경우는 4.7% 차이로 이겼고, 그다음에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13%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좀 돈 문제와 관련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상당히 좀 분열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새 아파트 들어오고 뭐 거기 인구 구성도 좀 바뀌었으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안 줄 테니까 가능성을 보고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곳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웃겨. 어떤 점이요? 하태경, 이영, 이혜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 군데 성동, 을에 지금 출마 선언을 다 했거든요. 출마하겠다고 그랬죠. 네. 똑같은 지역에 출사표를 벌써 근데 냈죠. 내가 솔직히 이혜훈 의원님 제가 보좌관을 한 1년 했었어요. 1년 했는데 6개월은 출근을 안 했어요. 왜 그러셨죠? 누가요? 한 달 일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 달 놀고 그럼 다시 와서 일해라.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한 달 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럼 이혜은 의원 디스하는 거 아니 그 정도로 인재를 아끼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딴 일하러 나간다고 해도 막 붙잡으시고. 지금 그리고 이영 장관은 또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해운대가 포기하고 결심을 하신 분이고 저한테 가끔 전화 주시는 분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누구 편 들어요? 내가 볼 때 지금 말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이영 장관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죠? 이름이 제일 짧으니까 이름이 제일 짧고 그러니까 네. 미묘한 뉘앙스가 내가 잘 봤죠? 예, 와중에 재민님이 슈퍼챗을 심지어 유로로 쏴주셨어요. 뭐? 이 시각에 유럽에서 저희 방송을 와, 보고 계신 너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유료로 싸 슈퍼챗이 유료지 그럼 이러고 유로, 예예예 아, 예, 예. 유로가 대단하시네요. 뜨더라고요 방금. 네. 이베라 시용에서 온 것 같은데? 인터뷰 요청? 응. 큰일 났네. 이베라 시용에서. 리베라 씨. 이베라 시용에서. 네, 네. 프랑스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천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청산과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운동권 심판론은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렇지. 예.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옛날 문재인 정부 때 검사일 때 너무 좌천을 4번 당하고 그 분노가 있어서 그 핵심이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지.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에서 발목을 잡으면 발목을 이렇게 툭 치고 더 앞으로 뭔가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 발목 잡는 사람 죽이겠다고 덤빕니까? 이거 되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취임사 할 때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취임사다. 개인의 분노가 표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누군가 여권 핵심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분석인데 여권 핵심에 그냥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치르기 위해서 억지로 세게 네. 이재명을 뭐라고 한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취임사가 운동권 청산이 되게 전략적인 거다. 자기가 자꾸 안 드러나면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 거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이라면 그건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운동권 청산이다? 우리 시대적 과제가 맞나요?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서브 프라임으로는 맞지만 이게 메인 구도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벌어지는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 구도를 586 운동권 청산론으로 맞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도와 이슈를 들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이재명 퇴출 뭐 이런 거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듣고 또 혹시 참고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문득 네. 드는데 저도 안 와닿아요. 586 퇴출. 그렇죠. 우리 동네 586이 출마 안 하면은 누구를 그러면 퇴출시키지? 형네 동네에 네. 그 옆 아파트 586이 살 수도 있어. 586이요? 네, 586. 그 사람 출마 안 50대 하면 정도 어떻게 보이더라고. 퇴출해요? 그냥 아, 때려요. 그렇구나. 가서?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정부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한동훈 카드가 지금 이제 한 달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이제 오찬을 하시기도 했고 두 사람이 그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 체제? 한 달. 한 달 체제? 예. 일단 어느 정도 큰 실수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것은 성공적인데 앞으로의 허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허들인데 이제는 본인의 힘으로 그냥 허들을 못 넘고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대 높이 뛰기 수준의 5, 6m짜리 허들인 것 같아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해본 분인데
어떠한 정치력을 갖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여태까지의 해방 이후에 어떤 정치인도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여당 비대위원장이 돼. 예. 그러다가 총선을 지휘해. 그렇죠. 처음이잖아 이런 그렇죠.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공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실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느냐. 그 본인이 그게-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은 혼자 가야죠. 우리가 등산 가는데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렇긴 하는데 막 산이 험해요. 이게 바람도 불고 이게 총선이 뭐 한 100일 남았을 땐 그런 걸로 비유를 해야 돼요. 산도 높고 골도 깊고 바람도 세게 불어요. 근데 척후대를 보내서 이 길이 좋냐? 이러면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100명, 1000명을 몰고 가는데 저 길이 마음에 들어.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다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이건 아주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선대위원장만 했어야 되는데 왜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다 같이 실험적인 걸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은 계속 지금도 나와요.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려는 이러한 음모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방심위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방심위에서? 국민의힘에. 관심 없어요? 민주당도 뭐 큰 목소리 이렇게 잦아드세요. 요즘 이런 준 언어적 표현을 잘 맞추시네요. 역시. 아니 그래서 한 달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잡은 건 되게 성공적이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총선의 승리라는 걸 가져올 수 있느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치우고 나섰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디올백 입장 표명 늦는 것부터 해서 그걸 못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둘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동훈이 아바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다시 물론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다시 종이 있는 것 보고 역시 아바타는 아니지만 그 그늘 밑에 있구나라고 지금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소신상 본인의 성정이 그래요. 절대 누구에게 고개 숙인 적이 별로 없어요. 검사할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종한 적이 없대요. 실제로도. 그거는 뭐 복종 여부를 떠나서 본인은 맹종이라는 표현을 쓰긴 본인이 했죠.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박 기자님 그 질문은 민주당 쪽에서 질문하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저는 저고요. 저는 한동훈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고 이번 총선 공천 선거 다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치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요거 괜찮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국민의 암님이 그 황교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국무총리도 했고 또한 선출직 당 대표였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었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그냥 낙하산으로 꽂힌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그런 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에서 굉장히 애절하게 차강주사님이 저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장 소장님 답 좀 해주세요. 제 지역 구로을에 태용호 의원 출마 가능할까요? 윤건영 의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네요. 출마가 가능한지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출마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구로울에 출마했던 분이 김용태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출마한대요. 그래서 저기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태용호 의원 정도가 출마한다 그러면 하라고 할 텐데 지난번에도 구로울에서 한 15% 내외 정도로 국민의힘이 졌던 것 같은데 19%?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태용호 의원이 여러 가지 또 구설수가 있잖아요. 그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구설수가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랬군요. 몰랐는데. 예전에 저 이진복 수석하고 같이 그거. 네. 공천 받으란 말이야. 가서 말이야 좀 잘해야 되고 말이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태용 의원은 그냥 구로울의 지리는 잘 알고 오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한동훈 성대모사 크크 점점 비슷해지네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끝으로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벌써 이건 좀 끝났어요? 좀 할게 더 많은데 됩니다. 지금? 그만해요 예, 예, 이제. 예. 6시잖아. 준비해 오신 것들은 또 하셔야 네? 되는데 출연료만큼만 여튼 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혼자 하시라고 그러고. 두 분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형좀 사실 더 해야 돼. 그래? 이게 역대급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튼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부담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안 느끼니까 저렇게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부터 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부권 행사는 뭐 그냥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책임자 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한과 눈물을 좀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처음 자꾸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특조위 만들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했잖아. 나온 거 없어. 그거 미리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특별법을 막고 특조위 구성되는 것도 협조를 잘 안 해가지고 10년 동안 끌어온 거거든요. 검찰, 경찰 수사가 있었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지만 유가족분들의 한과 의구심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유가족분들은 배상이나 보상이나 추모관 건립보다 진상규명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돈으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법안이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다시 그냥 재의결 안 되더라도 새로운 법안 협상하셔가지고 제발 좀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나가다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권력자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지금까지 안 만나신 것도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같이 해결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 유가족들이 계속 진상규명을 더해라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됐다 얘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물론 제대로 특조위 해서 해도 진상규명이 크게 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그렇죠? 행안부 장관은 참 책임 있는 재난 책임 있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서면 조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네. 서울시는 분향소 가지고 좀 저쪽 안 보이는 데서 하세요라고 계속했어요. 경찰 수사도 미진했고 대통령은 참사 이틀 만에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참사였는데도 이틀 만에 가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 뇌진탕인가 보다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보고를 기억도 못하는 거거든요.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감추려고만 하는구나. 왜냐하면 집권 1년 차에 참사가 나니까 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풀어야죠 당연히. 정부가 원래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특별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에서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순진무구당도 아니고 정치적 효과도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건 선거철에는 사실은 민심에 가깝게 있어야 돼요. 민주당의 포지션이 민심과 가깝게 있으니까 정쟁으로 이용한다 소리처럼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정부가 민심에 더 가깝게 있으면 이용을 못 해요. 더 가깝게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참사 특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은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일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는 교통사고인데 왜 국가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태원 참사도 휴일에 자의로 가서 생긴 일인데 왜 국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건 이런 부분들 잘 좀 혼동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탈 때 택시 승객에 대한 규제와 비행기에 대한 규제가 완전 달라요. 비행기는 정해진 스튜어디스가 인원이 몇 명일 때 스튜어디스 몇 명이 타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면 못 타잖아요. 그 인원을 못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대기 그래서 비행기 스튜어디스는 매일
그냥 복장을 다 갖춘 대기 인원이 있어요. 혹시 사고 날 경우 이 사람이 타게. 근데 우리가 택시 탈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버스 탈 때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대형 사고와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데는 정부가 더 나서서 규제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세월호 때 그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크다는 거고 이태원 참사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 예를 들어 교통사고는 1년에 교통사고로 1년에 뭐 3, 4천 명 이상이 3, 4천 명 지금 많이 그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사고가 나는데 그걸 다 정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형 버스가 많이 다니고 대형 사고가 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정부가 당연히 미리 대책을 세워놔야 돼요. 그럼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적에서 하는 교통사고랑 비교하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래서 맞네요. 정부 책임이 큰 거예요. 그걸 왜 그냥 사고 나면 정부가 다 책임져? 네.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당연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고 싶어서 좀 길지만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사 특보를 오래 했던 그 박승태 앵커의 내공과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잘 짚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감동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고기 형이 아니 오늘 버스 타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동했어요.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박성태 앵커께서 사실 준비해온 내용들이 많은데 쑥쑥 넘어가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 아니 사실 다 했어요. 예, 뻥이에요. 다 하셨나요? 네, 뻥이에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했던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부산 민심 탐방을 가시는 게 어떤 연유이시냐?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 예. 1박 2일로 해가지고 부산 민심 탐방 가고요.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 그 후보들을 한두 분도 만나고 또 다른 곳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들 좀 얘기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언론 보도 보고 그냥 추측하는 것과 부산의 현재 민심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음식점 가서 사장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려고요.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김에 민심 탐방 좀 하러 갑니다. 그 후보가 혹시 김무성 전 대표인가요? 아니 그분 잘 몰라요. 그분이 옛날에 당대표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갑자기 선그으시는 건가요? 그때 2016년에 예. 장 소장님이 이렇게 저기 의원에 가서도 5층에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 고еф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봤어. 그때 못 봤구나. 아 기억난다. 네, 그분 당대표 그분이에요. 하셨다. 그분이에요, 맞아. 그분. 아 그때 공천파동 때. 같이 근무하시기도 하셨고요. 아저 방도 같이 쓴 국회에서 것 같긴 맞아. 저 한데. 그때 예. 국회에서 일했었구나. 근데 잘 몰라요 요즘. 연락 안 해가지고. 네. 용산 관계자 여러분 정말 저 김무성 대표랑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용산에서 김무성 대표를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친하다 가깝다라는 분들은 컷오프 대상인 것 같아요. 아끼는 되게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저 이번에 출마 선언도 하고 출판 기념회 했잖아요. 저 오지 말래요. 거기에 잠깐만 딱 그럼 요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 제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얼쩡얼쩡 되면 되는 거야. 장 소장님 이렇게 이분 해가지고. 친하잖아요. 누구? 요분 누구지? 몰라 누군지. 요분 친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하면 요 사람들 다 떨어뜨릴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분 정말 친하다. 사실은 매일 요분도 연락하고 친하고. 그때 그 얘기는 이분이 나한테 전해줬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컷오프지. 그건 그분이지. 나한테 다 조심해야 돼, 진짜. 잘 보여야 돼. 네. 장 소장님을 잘 이용하면 민주당에서 국힘 공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예. 네. 굉장히 또 다른 공천의 바로미터가 알고 보니 장성철 소장님이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경률도 친하고 윤희숙도 친하고 유수정 교수도 친하지 않아요? 방송 그때 같이 나오시던데. 떨어뜨리고 싶어요? 갑자기 아니, 더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질 것 같아. 그냥 돌 던지는 기분? 뭐 이런. 아 그렇구나. 네. 네, 슬슬 마무리를 하시죠. 이제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13만을 갖고 갔다라는 제작진의 간곡한 바람이 있어서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좀 쑥스럽구만. 원래 다 이렇게 해야 네. 돼. 알았어. 두 분 이번 주도 너무 재밌었고 또 사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셔가지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와 재미 모두 다사분 박장돼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흥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김은지 앵커 덕분이죠. 피디님 덕분들입니다. 피디님들이 웃어주셔가지고. 진짜. 예. 저기 세 분 예. 정말 탁월해. 네. 예. 저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분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50분이 갔네. 네. 시간 빨리 김은재 가. 뉴스인 1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펴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사법농단 짚어보고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친해요. 되게 많이.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